아, 지금은 우리가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계화되었다고 하는 건 전 세계가 통한다 그런 말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가 장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세계화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세계화예요. 좋은 세계화는 각 나라 민족들의 문화, 전통 그런 것들은 그대로 아름답게 보관되면서 서로가 존중되는, 그건 좋은 세계화예요.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돈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장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로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그런 세계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장사로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싼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게 자본주의 경제화라는 게 본격화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힘없는 나라만 힘드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화가 되고 불평등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모두가 이제 위기에 봉착한. 그래서 미국이 이게 세계화됐으니까 소득 증가가 돼요. 미국 물건은 비싸게 다 팔고,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돼요. 미국의 소득 증가가 되면 임금이 상승되죠. 소득이 증가되니까 임금이 높아져요. 임금이 높아지니까 제조기지가 이탈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 만들어 갖고 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2000년에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었죠. 제조기지가 이탈돼요. 그러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미국은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빚이 늘어난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몇십 년을 계속한 거예요. 3월 18일 발표를 보면은 미국의 부채가 39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별로 안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39조라는 게 1조가 1000억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놀래? 오케이. 39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 중에 10조 달러가 올해 만기가 되는 국채예요. 그러니까 올 말까지 10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통국채의 3분의 1인데 그걸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폭등하고 은행이 붕괴되죠. 2008년에 있었던 레이먼 시스템 같은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39조 달러의 부채에 1년의 이자만 1조 달러예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나라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국방비보다 큰 것은 처음이에요. 그것도 미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의회 예산국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5년 작년 총 소비가 7조예요. 그런데 총 세수가 5.2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1.8조가 적절한 거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지금 전쟁 때문에 2천억 추경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발표는 국방부 발표가 지금 전쟁에 4월 말로 290억 불 들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총알값 미사일값만 따진 거지 그걸 쏘기 위해서 군대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거는 다 뺀 거 한 것이. 그러니까 실제는 10배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빚으로 빚을 갚는 나라예요. 그 국채 만기가 들어오면 새 국채를 파는 거예요. 새 국채를 팔아가지고 만기된 국채를 갚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만 국채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까지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AI 기업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AI 기업은 2위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1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지금 투자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nobody wants.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1개 AI 기업이 66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돈을 뭐 하마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빚을 내, 예? 기업도 빚을 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불안한 시나리오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10조 달러 만기가 되면서부터 외국 돈이 이탈돼요. 이 미국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외국 돈이 이탈돼요. 저건 좀 이따 더 정확히 보겠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괜히 일으켜서 전비가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폭등하는 만큼 GDP를 넘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예, 역사 최초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올해 101%예요. 101%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버는 돈보다 빚내는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10,000불 버는 사람이 11,000불을 쓰는 거죠. 2030년까지는 108%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건 사실은 서스테인이 안 되는 구조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이자가 1조 달러. 한국도 이자 비율이 50% 넘었어요. 그래서 뭐 내년인지 언제인지 60% 된다 뭐 이런 소리 발표 나왔어요. 자, 그동안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냈느냐 하면 금융 흑자를 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나는 만큼 미 국채를 판매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달러 패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달러를 결제를 하려면 달러를 미국 국채 금고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보증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GDP가 미국의 50% 이상이 되면 견제를 하고 억압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소련이었죠. 예, 소련 뭐 손 댈 것도 없이 붕괴됐죠. 제일 불쌍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GDP가 미국 GDP 50%를 넘자마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어요.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그렇게 5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달러를 확 낮췄어요. 달러를 확 낮추니까 엔화가 2배 이상 뛰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첨단 기기들 생산하지 못하게끔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을 따라잡아 버리면 미국이 레버리지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이 지금까지도 이제 헤매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고. 그리고 중국이 50% 이상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확 들어갔는데 이 중국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팍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쓸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50% 넘었을 때 미국이 전혀 손을 못 대가지고 지금 70%예요. 70%가 넘었고 구매력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어요. 왜냐 그러면 미국은 3억 4천만인데 중국은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내수만 해도 이 구매력은 훨씬 넘어섰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일본 못하게 했잖아요. 그 중국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금융위기 빵 터지는 바람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중국도 이제는 고부가 가치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AI가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생산에 AI가 접목이 되면은 지금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질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뭐 미국의 이 경제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얼러트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론이 분분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양쪽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그래요. 우리야 뭐 겉에만 보죠. 물 밑에 뭐가 흐르는지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굉장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덕을 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죠. 미국이 일본 누르고 중국 견제하려고 하니까
한국을 쓸 수밖에 없고 한국에게는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걸 허락해주고 심지어 무기까지 허락했잖아요. 지금 전쟁 빵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엄청 놀랐죠. 와, 한국이 이렇게까지 생산할 수 있어. 핵무기만 생산을 못하는 거지. 이 미국의 무기 시스템은 70년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뭐 한국 그 무기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래저래 덕을 본 나라가 한국 같기도 한데 이 시스템에서 덕을 보는 게 진짜로 덕이냐? 그건 큰 문제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뭐 대단합니다. 정부 관계자든 학자든 대단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거는 결국은 모두가 멸망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 속에서 내가 잠깐 우위를 점유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살아남고 나머지 죽느냐? 아니요. 죽을 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자, 돌아보면서 인사해요. 죽을 때 같이 죽는데. 예. 또 해주세요. 그래서 살 때 같이 살자. 전통적으로 이 빚은 롤오버라고 해요. 이 해결하는 것을. 새 국채를 발행해서 옛 국채를 갚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롤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그 금리가 0.01%였어요. 팬데믹 기간에. 원래는 0%. 그것을 0.01%에 공급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 금리는 단기는 3.7에서 4.2%, 10년물은 4.3%, 그 다음에 30년물은 5%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짜 돈을 쓰고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리파이낸싱을 하려면은 4% 잡고 이자만 연 4천억 달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죠? 저도 별로 감이 안 잡혀요. 이제 그런 것들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러니까 0%로 빌려온 돈을 갚기 위해서 4% 이자를 내는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시스템이 불안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미국과 서방에서 3천억, 러시아 돈 3천억 불을 동결시켰어요. 그때 전 세계가 달러가 무기구나. 그러니까 달러 체제가 돼서 뭐 편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달러가 무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28일에 이란을 공습할 때 중국은 2013년에 비해서 미국 국채가 지금 절반이에요. 부지런히 팔아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4월 국채 경매를 했는데 최저가 된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들어서면서 4주 만에 3월 28일이 전쟁 시작됐으니까 전쟁 시작해서 첫 달이죠. 3월 4주 만에 미국 국채가 820억 달러가 팔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팔려 나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튀르키예, 인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이 딱 터졌어요. 지금은 기름 없이는 어느 나라도 서바이브 할 수 없어요. 당장 전기부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기름을 살려면 미국의 달러 패권 때문에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달러가 있어야 기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빨리 비축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기들이 미국 국채를 파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만 저렇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연방준비위원회가 돈을 찍으면 돼요. 돈을 찍어서 빚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40년 이래 물가가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찍어내면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은 실제 가능 방안이 금융억압이에요. 금융억압이 뭐냐 그러면 금리의 상한선을 나라가 딱 결정해 버려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이 3.8%예요, 현재. 2026년 5월 3.8%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3.8%인데 미국 금리를 2.8%로 딱 정했다. 그러면 이 은행에 돈 있는 사람, 그럼 돈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집어넣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3.8%인데 이자율은 2.8%면 이제 100불 집어넣으면 1불씩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달러가 종이돈 된다, 휴지가 된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거 들으셨을 텐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탈피하는 현상이 서서히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 아까 말했죠. 10년 사이에 미국 국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거 브릭스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 다음에 차이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사우스 아프리카, 이집트, 이티오피아, 아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브릭에 10개 나라가 들어있는데 10개 나라와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 이탈리아가 미국 국채 팔아서 금 사들이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채는 뻥 터지면 그건 종이 쪼가리죠. 자, 그러면 국채가 안 팔리면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에 뭐 대형 은행이 많잖아요. 근데 대형 은행들이 그 돈을 갖고 국채를 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업에 빌려줘서 기업이 생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중으로 나갈 돈이 다 묶이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교재 준비할 때 들어왔어요. 세계 GDP 발표가 지금 나왔어요. 5월 첫 주에.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건 우리는 이제 EU와 멕시코예요. 근데 EU와 멕시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EU와 멕시코가 대표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고용 지표도 안 올라가고 산업 생산성 회복도 안 됐어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상품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소비는 줄어드는데 그 상품 가격은 올라가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서민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 중앙은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금리로 경제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돈이 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많이 빌려가서 많이 생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약발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쟁 때문에 유가 쇼크가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원자재 주문율이 늘어나요. 각 기업이나 공장에서 원자재를 많이 사들이는 건 뜻이 뭐예요? 원자재를 많이 사들인다는 건 생산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자재는 사들이는데 고용은 줄어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자재를 사들이는데 생산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게 아니라 보나마나 물가가 올라갈 게 뻔하니까 지금 빨리 현물을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은 미국 경제는 이제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도파민을 약물 중독이죠. 그게 뭐예요? AI. AI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생산이나 이익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AI가
일단 생산이 시작만 된다면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경제는 나쁜데 주식시장은 올라요. 뭐 때문에? AI 기업들 때문에. 그런데 AI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낙수 효과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무슨 도로를 건설한다, 빌딩을 짓는다, 이러면 그게 고용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지어봐야 고부가가치의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 그 지역 경제조차도 별로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목숨 걸고 데이터 센터 지어요. 2등은 떨어지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는 소식만 들어와도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 그러면 데이터 센터 주변에 병이 많이 생기고 이상 징후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경제가 이제 건강하다 그 말은 중산층의 소비력이 든든하고 그다음에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제조업이 활발하고 건강한 고용 시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게 현재의 리포트고 분석이에요. 이기에 대한 해석은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건 객관적인 자료와 팩트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좀 위험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중국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CIPS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세계 모든 무역은 CIPS와 SWIFT로 되어 있어요. CIPS는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이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건 CIPS를 통해서 오고 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그쪽 회사로 결제했습니다, 우리가 물건 보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스위프트예요. 스위프트 없이는 무역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스위프트의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ing, 그러니까 인터뱅킹이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 세계가 쓸 수 있는 은행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CIPS가 칩스를 거치지 않고도 실제로 돈 거래를 결제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칩스를 통과할 때마다 그 통행료를 다 받아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그 중국 하웨이 CEO 체포됐었죠. 그 결제했는데 뭐를 통해서 했느냐 그러면 칩스를 통해서 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금은 미국을 스쳐서 지나간 거예요. 미국을 스쳐 지나가는데 돈 안 냈다는 거야. 그래서 하웨이 그 CEO를 2015년에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참여기관이 요 금융기관을 얘기해요. 시디뱅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19개였어요. 근데 2025년 작년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이 193개, 간접으로 1573개. 간접이란 말은 스위프트를 쓰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데 현재 이제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이 190개국에 5,000개가 넘었어요. 특별히 그게 공로가 뭐냐 그러면 이란 전쟁이에요. 2월에 전쟁이 빵 터졌죠. 갑자기 3월에 하루에 $1,800가 이 CIPS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달러로만 할 수 있는 그것과 대항하기 위해서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와 자국 통화의 결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면 한국 돈으로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어요.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지금 한국이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지금 막 부탁하고 있죠. 그죠? 달러로만 무역은 결제가 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안 되면은 한국 돈 갚아야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위프트에 들어오는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스위프트가 메시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메시지도 보내고 결제도 하고 자산도 되고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달러가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든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달러를 대신하지는 않는데, 얼터내티브, 전에는 달러 없이 무슨 무역을 해?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러 없이도 또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상이 인정이 된 거죠. 자, 이제 미국으로 좀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이 올해 만기되는 국채를 다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본위제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본위제로 하자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구를 하는데 우리 족구 중에서 제일 세게 때리는 게 이혁이야. 이혁이가 때리면 아무도 못 받아. 이근식이는 수비하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룰을 하나 만들었어. 지금부터 시속 30마일 이상으로 때리는 것은 불법으로 한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전 세계 룰을 바꾸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달러 결제가 항상 최종 지불 담보인데, 미국 국채가 지불 담보인데, 이제는 국채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담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와이오밍의 상원 의원이에요. 이분이 처음으로 2024년에 비트코인법이라는 걸 발의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법 그러니까 다시래. 일단 어감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는 이걸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준비금 현대화 법안. 조금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 30일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다가 NDA 국가수법을 미국 안보에 제일 하위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안보에 관해서는 이 법에 저촉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걸 합쳐가지고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것을 의회에 냈어요. 그리고 2, 3일 전에 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 말은 이제 통과는 시간 문제다, 이런 그런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디지털 자산 명확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룰을 딱 정한 거예요. 이때까지 코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코인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유리할 때는 이게 상품이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주식이 유리할 때는 주식이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분명하게 가르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이면 어떤 룰을 따라야 되고 주식이면 어떤 룰을 따라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만든 거죠.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 법안이 이제 상원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하는 것은 뉴욕에 있는 상원 의원 질리브랜드 아시죠? 질리브랜드 같은 정치가가 한 각 당에 10명씩만 있으면 미국이 지금 이런 고민에 이런 짓거리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질리브랜드가 딱 찍었어요. 만약에 이 법에 윤리조항을 넣지 않으면 단 한 표도 없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단 한 표도 주지 않는다. 딱 선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밈 코인을 출시하고, 이 코인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만들어가지고 14억 불을 이니셜리 벌고, 또 부수적으로 20.6억 불을 벌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법안 시행하기 전에 자기는 뭐 어떻게 될지 아니까 얼마든지 자기 돈 버는데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규제되지 않는 한 한 표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에 이 크레디티 법안 때문에 5월 1일에 은행들이 상원에 뱅크런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디티 법안 통과되면은 6조 달러가 증발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은행들이요,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융자해 줄 때는 지금 그 세이빙에 그 이자 주는 건 0.01%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코인 회사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3%에서 4%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뱅크에 넣을까요? 코인 회사에 넣을까요? 코인 회사에 넣죠. 그러니까 6조 달러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은, 트럼프는 이 지금 코인 쪽을 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는 사용할 때만 이자를 주는 거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화당을 주축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해요. 근데 원래는요,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가 이미 했어요. 그리고 5월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타임 스케줄은 그 5월 14일에 비트코인 안보 자산화 법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2차 비공개 청문회를 거쳐서 5월 20일에는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무역 결제의 담보는 비트코인으로 한다 하는 걸 선포하고, 7월 4일이 미국이 250주년 건국 기념일이잖아요. 그날 이 미국은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 지불 담보를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 이제 달러는 이자율을 인플레이션보다 낮추고 비트코인이 확대되고 하면은 이 달러 돈은 스물스물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9조 달러 빚이 미국이 있는데 그 값이 슬슬 줄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뻥 터져 갖고 전쟁이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는 걸 놓쳤지? 중국 가는 걸 놓쳤으니까 이 발표도 지금 늦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 7월 4일 날 하기 힘들겠다 싶어요. 왜냐 그러면 비트코인을 이 지불 담보로 세우려고 하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중국하고 지금 2대 경제 파워잖아요. 중국과는 합의가 돼야지 되지, 중국 합의 안 한 채로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것을 제3의 브레이튼 우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944년에 세계 각 나라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돈을 지불할 때는 금을 쌓아놓고 금 가치만큼만 돈을 지불할 수 있다, 돈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딱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랬는데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제는 이 미국의 돈이 그냥 말라버렸죠. 그리고 금도 모자라고 하니까 1974년에 닉슨이 금 본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산유국들하고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석유 사고 파는데 모든 돈은 달러로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석유 안 쓰고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된 거예요. 그걸 페트로 달러라고 해요. 그걸 닉슨이 1974년에 만들었는데 이번이 제3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페트로 달러도 없고 코인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코인은 적격 AI 업체들, 적격 AI 업체들, 이것도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고 하는 거죠. 근데 재무부와 국방부가 승인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 코인을 찍어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외부에서 1달러 주고 나 1달러짜리 코인 하나 줘 그러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고는 찍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만큼 찍고 또 코인을 주면 즉시 현금으로 변제해 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작년 6월에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상원을 통과하고 7월에 하원을 통과했는데, 예. 그러니까 코인 회사들이 코인을 마구 찍어내는 게 아니라 준비된 현금만큼 또는 국채만큼만 찍어낼 수 있다 하는 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시티뱅크 이런 데가 전부 이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자, SEAC 전략적 디지털 자산 정서, 이게 Strategic Digital Asset Certificat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본위제가 되어서 1달러 들어와야 1달러를 찍는 거예요. 그 1달러 들어온 것을 국방부 금고에, 에어갭이라는 금고에 20년간 보관을 하는데 그 보안이 핵무기 보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국돈, 이제부터는 준비 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행된 코인이니까 전 세계가 자국돈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고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아프리카 가나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 미국 상품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뭐 미국 그 관세도 거쳐야 되고 어쩌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딱 사면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어딘지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돈은 불안하고 또 자국 돈은 뭐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마음대로 편안하게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Great Reset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AI 연상력으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게 아닌데도 전 세계에 유통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코인 회사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코인 회사 주식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막 이런 준비가 되고 있으면 코인 회사가 사람을 더 고용할 것 같아요, 자꾸 쫓아낼 것 같아요? 더 고용할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지금 대량 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우리 그 경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 어쨌든 미국의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히 하는 것은 돈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금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빚은 39조 그대로인데 39조의 실제 내용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 케빈 워시가 지금 통과됐죠, 그죠? 연준 위장 케빈 워시가 이번에 했는데, 케빈 워시는 절사평균이라는 방법을 써요. 절사평균이 뭐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그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제일 그 상위권의 대가리도 잘라내고 제일 하위권의 꼬리도 잘라내고 주로 평균을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값이 제일 오른 게 뭐예요? 기름값이죠, 기름값. 예.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는 그건 뭐 인플레이션 계산하는데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름은 매일 넣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데 잘라버리고 이론의 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워시가 취임해봐야 알겠지만 취임했나 안 했나? 취임했어요? 오케이. 취임했는데
후보일 때 1% 금리 내리겠다 그랬어요. 파월 같은 사람은 0.25% 내리는 것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서민들에게 직접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2.75%가 적정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 2.75%, 지금 3.8%가 인플레이션인데 2.75%면 달러의 실제 가치는 굉장히 하락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승자는 누구냐? 정부와 AI 기업이 되는 것이고 패자는 일반 국민이에요.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 갖다 바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어떻게 쓰느냐 연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컨트롤하는 데 쓰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니, 새끼 밥 먹고 편안하게 잠잘 자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예? 뭔가 사람이라면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은 그 삶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골이 아파진 거예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뻥튀겨졌어요. aggrandize. 그래서 소비가 절대화가 됐어요. 소비가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해요. 그리고 소비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소비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게 내가 어떤 명품을 들고 다니느냐 등등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 참 이제는 로봇까지 만들어서 생산을 해요. 여러분 각 집에 옷장에 가면은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옷을 못 입어요. 그 옷을 걸어놓고 로봇까지 동원해서 또 새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사야 되는 근데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이렇게 청바지 약간 넓게 만드는 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청바지 공장에서 청바지 나오면은 아이들이 샌드페이퍼 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공기도 잘 안 타는 통 안에서 그 하루 종일 깎아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 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 미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소비가 절대화됐어요. 그냥 산다는 게 옷은 이 정도는 입어야 돼. 돈은 이 정도는 가져야 돼.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거를 막연히 받아들인 결과예요. 간단한 거예요. 소비의 광증이에요. 과시하려고 소비해. 충동적으로 소비해. 모방하려고 소비해. 상징적인 소비를 해요. 네? 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가 불능이에요. 관계가 불능. 이제는 저는 관계를 이렇게 사람이 가꾸어 갔잖아요. 이제는 여자들이 딱 만나면 핸드백 뭐 들었고 옷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관계가 딱 결정돼. 딱 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겨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만나지 마. 이게 불쌍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결여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통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은 성찰이 부재되니까 사유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는 지속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점점점 더 고급을, 점점 더 비싼. 전에는 멀세디스 타면 고급차였어요. 지금 멀세디스 고급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점점 더가 되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아시죠? GNP가 1만 불이 될 때까지는 행복감이 같이 올라가요. 1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를 지나면 GNP가 아무리 늘어나도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의식주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주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건 행복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많이 해야지 행복하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 소비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이 호모 사피엔스만 이 지구상에 등장해가지고 20만 년, 그 전 인류까지 합치면 한 200만 년 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요 한 200년 사이에 생태계 파괴, 자원이 고갈돼, 기후변화가 올여름에 걱정되는데요. 그것뿐입니까? 인격 말살되고 거짓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구원이 필요합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 그 내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요, 용서도 들어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할 줄 아는 것, 숭고한 것을 보면 경배할 줄 아는, 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 본질은 다 잊어먹고 그냥 상황 조건 만들기, 그 상황 조건을 넘어야 나의 본질, 그 존재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고팔고로 전 세계를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거기에 종로로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삶은 뭡니까? 하루에 한 날 살기.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녁에 마치면 내가 오늘 얼마나 이 세계와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려봤는지 그렇게 감사하고 끝내고, 내일 아침에 또 하루를 주신다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기겠습니다. 이것이면 생명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예. 그냥 몇 끼를 잘 먹어야 되겠어요? 잘 먹을 때는 잘 먹으면 되는 것이고, 간단히 먹을 때는 간단히 그냥 삼겹살만 굽는 거고. 아닌가? 그리고 생명 통하는 나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면 마음이 통해야죠. 부모와 자식이면 가슴이 통해야죠. 이웃과 정이 통해야죠. 그게 삶이지. 무슨 그 이상의 뭐가 있겠습니까? 잠깐 지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꾸어서, 영체를 가꾸어서 장차 열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꾸는 게 1820 끝나는 줄 알았지. 벌써 봐봐, 기도하려고 이렇게 쓰고.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지금 말한 건 간단하지만 세상 어디에서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말은 간단하지만 어디서 저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가족도 저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터너티브, 주님의 대안, 잠깐 육체로 사는데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에고에 좀 천박 찌질한 것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귀한 것이기 때문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함을 서로 가꾸고 나누고 피워보는 것은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대 인류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살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 생명의 아름다움을 사는 이 아름다움을 전염시키게 하옵소서, 전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